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도연은 차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바라보았다. 25살에 처음 이 문을 통과했을 때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때는 여름이었다. 지금은 늦가을이었고 빗줄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20년 만의 귀환이었다. 합참의장을 마지막으로 예편한 뒤 그는 조용히 살았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손자의 숙제를 봐주고 가끔 옛 전우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삶. 나쁘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 했다. 그런데 2달 전 전화가 왔다. 장군님, 명예 고문직을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도연은 알았다. 이건 초대가 아니라 부탁도 아니었다. 이건 일종의 경고였다. 조직 내부에서 무언가 삐걱거리고 있고 그들은 과거의 권위를 빌려 균열을 막고 싶어 했다. 도연은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돌아왔다. 정문 앞 경비병이 경례를 올렸다. 22살쯤 돼 보이는 젊은 병사였다. 경례는 정확했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마치 자동 반응처럼. 도연은 천천히 답례했다. 그 순간 경비병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노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의 경례에는 무게가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한 번도 가볍게 한 적 없는 동작. 수고하십니다.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병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부대 안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건물은 새 것이었고 폭도는 왁스 냄새가 났으며 모든 것이 규정에 맞춰 정렬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뭔가 어색했다.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폭도를 지나는 젊은 장교들은 그를 보고 경례를 했지만 그 너머에는 묘한 불편함이 있었다. 존경이라기보다는 부담이었다. 저 노인이 왜 여기 있지? 하는 눈빛.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상했다. 집무실로 안내받았다. 창문이 큰 방이었다. 밖으로 훈련장이 보였고 빗속에서 병사들이 제식 훈련을 하고 있었다. 발을 맞추는 소리가 물소리에 섞여 들렸다. 도연은 창가에 섰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젊은 장교가 들어왔다. 계급장은 중령이었고 이름표에는 윤재우라고 적혀 있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작전과장 윤재우입니다. 재우는 정확하게 경례를 올렸다. 도연은 천천히 답례하며 그를 관찰했다. 35쯤 되어 보였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있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재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장군님, 일정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끔 훈련장을 돌아보시고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부담 가지지 말라. 그 말 속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우는 안도하는 듯 했다. 그는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 나갔다.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날 저녁 도연은 숙소로 돌아와 낡은 가방을 풀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한 권, 그리고 검은 가죽 케이스에 담긴 전투화 한 켤레. 그는 천천히 전투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30년 전 것이었다. 가죽은 낡았지만 광택은 여전했다. 그는 매년 한 번씩 이 신발을 닦았다. 왜냐하면 이 신발의 주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었다. 군화는 군인의 자존심이다. 닦는 사람은 자신을 닦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신발을 쓰다듬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그 기억을 꺼낼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무전기 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렸다. 아니, 환청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곳에는 무언가 균열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드러날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훈련장으로 나갔다. 병사들은 이미 구보를 돌고 있었고 젊은 소대장들이 호령을 외쳤다. 도연은 멀찍이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한 병사가 넘어졌다.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쓰러진 것처럼 보였다. 주변 병사들이 황급히 달려들었고 소대장이 무전기를 꺼내 뭔가를 외쳤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재빨리 누군가 그를 가로막았다. 재우였다. 장군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재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도연은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쓰러진 병사의 손목에 묻은 붉은 자국, 그리고 그 옆에 떨어진 무전기, 빗속에서 깜빡거리는 붉은 불빛.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시작됐구나. 병사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대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사고가 났는데도 소란이 없었다. 폭도에서 장교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병사들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으로 움직였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관찰했다. 오후 그는 부대 식당으로 갔다.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였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모습을 본 젊은 병사들은 어리둥절해했다. 고위급 인사가 병사 식당에 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도연은 밥과 국을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한참 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등병이었다. 저 장군님 괜찮으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까 쓰러진 병사 괜찮을까요?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너는 그 친구와 가까운 사이냐? 얘 같은 소대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소대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병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소대장이 대답을 안 해주나? 병사는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친구는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병사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병사는 경례를 올리고 돌아갔다. 도연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병사들이 장교들에게 물어보지 못한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날 저녁 도연은 다시 낡은 전투화를 꺼냈다. 이번엔 광을 내기 시작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손이 움직일 때마다 과거가 떠올랐다. 30년 전 그는 소위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멘토가 있었다. 박중영. 당시 대대장이었던 그 사람은 엄격했지만 공정했다. 무엇보다 그는 군화를 매일 닦았다. 도연아, 이 신발 봐라. 광이 나지? 이게 군인의 자존심이야. 흙 묻은 신발로는 진짜 전투를 할 수 없어. 마음이 흐트러지거든. 박중영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얼마 뒤 박중영은 작전 중에 죽었다. 적의 매복을 당했다. 정보가 잘못 전달됐고 지원이 늦었다. 박중영은 부하들을 먼저 후송시키고 혼자 남아 싸웠다. 도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그의 신발만이 깨끗했다. 도연은 그날 이후 그 신발을 간직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닦았다. 손끝이 또 떨렸다. 도연은 천을 내려놓고 손을 주먹 쥐었다. 떨림을 멈추기 위해.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장군님, 중대장 이대위입니다. 도연은 신발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문을 열었다. 젊은 대위가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이냐? 저 장군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연은 그를 안으로 들였다. 이대위는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다. 아까 쓰러진 병사 신병 김일병입니다. 훈련 중 탈진한 걸로 보고됐는데 보고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란 뜻이냐? 이대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일병은 쓰러지기 전에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자국? 예. 마치 누군가 세게 잡은 것 같은. 도연은 침묵했다. 이대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는 보고서에 그 내용을 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전과장님이 윤중령님이 제 보고서를 수정하셨습니다. 단순 탈진으로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은 이대위를 바라보았다. 젊은 장교의 눈에는 두려움과 양심이 동시에 있었다. 자네는 지금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한테 왔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뜻인가? 이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장군님은 전설이십니다. 저희 세대는 장군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는 군인. 그게 장군님이셨습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전설이라 그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장군님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준혁입니다. 준혁 대위.
자네가 한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나는 이제 그냥 명예 고문일 뿐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없네. 그래도 장군님은 진실을 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하지만 조심하게. 자네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닐 수도 있어. 이준혁은 경례를 올리고 나갔다. 도연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깊었고 빗소리는 여전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무전기 잡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박중령이 죽기 며칠 전에 쓴 편지였다. 도연에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편지를 읽어라.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군인의 진짜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명심하게. 싸움은 때로 총이 아니라 신념으로 하는 거야. 자네라면 할 수 있네. 언제나 자네 편이었던 박중령. 도연은 편지를 접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 떨림을 받아들였다. 중령님, 저는 아직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작았다. 사흘이 지났다. 김일병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의가사 처리로 전역 수순에 들어갔다. 부대는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그가 사라졌다. 도연은 매일 훈련장을 돌았다. 그는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경례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이 부대는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안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다. 보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었다. 장교들은 상부의 눈치를 받고 병사들은 장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는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두려움에서 나왔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작전실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대화를 들었다. 중령님, 이 문제 이대로 묻어도 될까요? 이준혁의 목소리였다. 묻는 게 아니라 처리된 거야. 김일병은 자진해서 전역을 선택했어. 윤재우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건. 준혁 대위, 자네는 지금 뭘 하려는 건가?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침묵이 흘렀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부대는 끝이야. 감사를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아. 그럼 자네 경력도 내 경력도 모두 끝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 뭔데? 김일병 손목에 자국이 있었다는 거? 그게 뭘 증명하는데? 훈련 중에 넘어지면서 생긴 거일 수도 있어. 그리고 무전기는 그냥 우연히 옆에 떨어진 거야. 중령님, 준혁 대위, 난 자네를 아껴. 자네는 유능한 장교야. 하지만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알겠나? 네, 좋아.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야. 도연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편지를 꺼냈다. 군인의 진짜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박중령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그는 알았다. 박중령이라면 싸웠을 것이다. 조직과 맞서서라도 진실을 지켰을 것이다. 하지만 도연은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이제 늙었다. 권한도 없었다. 그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다음 날 도연은 이준혁을 찾아갔다. 준혁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도연이 들어서자 그는 황급히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장군님, 앉게.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어제 작전과장과 대화를 들었네.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장군님, 자네는 후회하나? 무엇을요? 내게 온 걸 말이야.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윤중령 앞에서는 내라고 대답했나?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겁쟁이입니다. 겁쟁이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두려움을 아는 사람만이 용기를 낼 수 있거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뭘 할 건가? 모르겠습니다. 장군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모르겠네. 준혁은 놀란 듯 도연을 바라보았다. 장군님도 모르신다고요? 그래, 나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나도 자네만큼 두렵거든. 하지만 장군님은
전설? 그건 포장된 이야기일 뿐이야. 나도 사람이고 실수도 많이 했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답을 찾고 있지.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군인이 아니야. 그냥 제복 입은 겁쟁이가 되는 거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게.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자네는 자네 자리를 지키게. 도연은 문을 나섰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은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무전기 잡음. 아니, 이번엔 환청이 아니었다. 진짜 무전기 소리였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창고였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윤재우가 낡은 무전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무전기는 김일병이 쓰러졌을 때 떨어뜨린 것과 같은 모델이었다. 윤재우는 무전기를 가방에 넣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창고를 나갔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선반 위에는 여러 장비가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구석에서 그는 발견했다. 서류 뭉치. 낡은 작전 기록들이었다. 도연은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그의 손이 멈췄다.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 작전명 톡수리. 지휘관 박중령. 도연의 심장이 뛰었다. 이건 30년 전 박중령이 죽었던 그 작전의 기록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읽었다. 정보 오류. 지원 지연. 책임자 당시 작전참모 윤대위. 도연의 눈이 커졌다. 윤대위. 윤재우의 성과 같았다. 도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보았다. 사진 한 장. 젊은 장교의 얼굴. 그는 윤재우를 닮아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렇구나, 자네 아버지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윤재우의 아버지. 박중령이 죽었던 그 작전의 책임자. 그리고 지금 윤재우는 또 다른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도연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박중령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다. 도연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 복수가 아니라 치유로 만들어야 해. 도연은 눈을 감았다. 박중령은 죽는 순간에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시스템을 안타까워했다. 조직은 사람을 지켜야 해. 사람이 조직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훈련장으로 나갔다. 병사들이 제식 훈련을 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들을 지켜보다 갑자기 앞으로 걸어나갔다. 잠깐. 병사들이 멈췄다. 소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장군님, 무슨... 내가 잠깐 보여줄 게 있네. 도연은 병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경례를 올렸다. 그의 경례는 정확했다. 손끝부터 시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다. 경례를 내릴 때 도연은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경례는 형식이 아니야. 마음이지. 자네들이 경례를 올릴 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그게 없으면 그건 그냥 손을 올리는 동작에 불과해. 병사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경례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경례를 가볍게 받으면 상대를 무시하는 거야. 경례는 서로를 인정하는 약속이거든. 도연은 다시 경례를 올렸다. 이번엔 병사들도 따라했다. 그리고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경례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소통이 되었다. 소대장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훈련이 끝난 뒤 한 병사가 도연에게 다가왔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뭐가? 경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규칙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도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좋은 군인이 될 거야. 병사는 다시 경례를 올리고 돌아갔다. 도연은 훈련장을 나와 걷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그를 불렀다. 장군님. 윤재우였다. 도연은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재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까 병사들과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은 모든 게 효율성으로 평가되니까. 하지만 장군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례는 마음이어야 하죠. 재우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장군님은 항상 그렇게 사셨습니까? 원칙대로?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 나도 많이 타협했어. 때로는 조직을 위해 진실을 묵인하기도 했지.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후회하십니까? 응, 많이. 재우는 말을 잊지 못했다. 도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윤중령, 자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재우의 얼굴이 굳었다. 왜 갑자기 그 질문을 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재우는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는 군인이셨습니다. 하지만 명예롭게 전역하지 못했습니다. 왜? 작전 실패에 책임을 지고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술에 빠지셨고 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침묵했다. 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는지,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저는 조직에서 살아남겠다고. 그래서 진실을 숨기는 건가? 재우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다. 장군님은 모르십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윤대위. 30년 전 박중령의 작전 참모였던 사람. 그게 자네 아버지지?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박중령의 부하였네. 그리고 그날 그 작전에 있었어. 재우는 뒤로 물러섰다. 그럼 장군님은? 응. 나는 자네 아버지를 알아.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지. 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도연의 대답에 재우는 놀랐다. 자네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는 상부의 잘못된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책임은 그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었지. 재우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혼자 졌습니다. 그래. 그게 조직이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대부분은 약한 사람이 지게 돼. 도연은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윤중령,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진실을 숨기는 것. 그게 자네 아버지를 구하는 방법은 아니야. 재우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네. 자네 아버지가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자네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야. 재우는 울먹였다. 도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천천히 생각해보게. 나는 기다리겠네. 도연은 돌아섰다. 그리고 걸어갔다. 빗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덜 무겁게 느껴졌다. 사흘 뒤 도연은 편지를 받았다. 윤재우가 보낸 편지였다. 장군님,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제가 숨겼던 문서를 장군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일병 사건의 진실이 담긴 원본 보고서입니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장군님 말씀대로 품격은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일 밤 창고에서 뵙겠습니다. 윤재우 올림. 도연은 편지를 접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다음 날 밤 도연은 창고로 갔다. 윤재우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장군님, 오래 기다렸나?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재우는 봉투를 건넸다. 이게 원본입니다. 김일병은 단순 탈진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중 선임병과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손목의 자국은 그때 생긴 겁니다. 도연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선임병은 누군가? 하사 한 명입니다. 이미 부대에서 내보냈습니다. 조용히요. 그럼 이 문서를 왜 숨긴 건가? 재우는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님의 지시였습니다. 부대 이미지를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니야. 네? 여기 보게. 훈련 일지를 보면 이 선임병은 이전에도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어. 하지만 매번 묵인됐지. 왜 그랬을까?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 선임병의 아버지가 누군가? 예비역 장성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래서 덮은 거야. 재우는 주먹을 쥐었다. 저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알겠나? 자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재우는 고개를 들었다. 도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 아버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 상부의 잘못된 명령을 따랐고 결국 혼자 책임을 졌지. 하지만 진짜 잘못은 그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어. 재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서류를 공개하게. 재우는 놀라 도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러면 저는 경력이 끝날 거라고? 그래 맞아. 하지만 자네는 자네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기밀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장군님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그날 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일주일 뒤 부대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때 이 문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도연은 숙소로 돌아와 다시 편지를 꺼냈다. 박중령의 편지. 싸움은 때로 총이 아니라 신념으로 하는 거야.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중령님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도연은 이준혁을 찾아갔다. 준혁 대위.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장군님. 감사 당일 자네가 증인으로 나서줘야 해. 준혁은 놀랐다. 저를요? 그래. 자네는 현장에 있었잖아. 자네의 증언이 필요해. 하지만 저는 두렵지?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두려워.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아. 준혁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날 저녁 도연은 훈련장을 걸었다. 병사들은 저녁 점호를 마치고 막사로 들어가고 있었다. 도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달라질 거야. 그때 멀리서 빗소리가 들렸다. 아니 빗소리가 아니었다. 발소리였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다. 도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재우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도연 앞에 섰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사단장님이 알아챘습니다. 제가 문서를 장군님께 드렸다는 걸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지? 창고에 CCTV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침묵했다. 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내일 아침 문서를 회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장군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재우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재우는 주먹을 쥐었다.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말게. 하지만 사단장님은 사단장보다 높은 사람이 있네. 재우는 놀라 도연을 바라보았다. 설마 내일 아침 나는 국방부에 전화를 걸겠네. 예전 동료들이 아직 몇 명 있거든. 그들은 나를 도와줄 거야. 재우는 눈물을 흘렸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필요 없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날 밤 도연은 전투화를 다시 꺼내 닫기 시작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차관님이십니까? 저 장도연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영부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 감사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조직적 은폐가 의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차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이 요청하시는 거라면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감사팀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었다. 오전 사단장이 도연을 불렀다. 도연은 사단장실로 걸어갔다. 폭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사단장실 문을 열자 사단장이 서 있었다. 장군님 오셨습니까?
사단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앉으시죠. 도연은 앉았다. 사단장은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다. 장군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윤중령에게서 문서를 받으셨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단장은 계속 말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군님이 하시는 일은 부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부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진실을 숨기는 거 아닙니까? 사단장은 한숨을 쉬었다. 장군님은 이상주의자이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면 부대가 무너집니다. 병사들의 사기도 부대의 명예도 모두 사라집니다. 명예는 거짓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더 큰 피해를 낳습니다. 장군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30년 전 박중령 사건을 말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사단장은 계속 말했다. 그때도 누군가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직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윤대위에게요. 그리고 그는 파멸했습니다. 장군님, 지금 윤중령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덮자는 겁니까? 아니, 적절히 처리하자는 겁니다. 선임병은 이미 내보냈습니다. 기밀병에게는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사단장님, 적절한 처리라는 건 결국 은폐입니다. 그리고 그 은폐는 다음 피해자를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국방부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뒤에 감사팀이 옵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군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나갔다. 사단장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고집불통이시군. 폭도를 걷는데 윤재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군님. 응. 사단장님과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감사팀이 이틀 뒤에 온다고 말했네. 재우는 놀랐다. 정말입니까? 그래. 이제 준비하게. 자네의 증언이 필요해.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훈련장에 갔다. 병사들은 평소처럼 훈련을 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들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때 한 병사가 다가왔다. 처음 도연에게 기밀병에 대해 물었던 그 이등병이었다. 장군님. 응? 저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군님이 기밀병을 위해 싸우신다는 거요. 소문이 벌써 돌았나? 예. 부대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장군님, 감사합니다. 병사는 경례를 올렸다. 도연은 천천히 답례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건 당연한 일이니까. 병사는 눈물을 흘렸다. 저희는 장군님을 믿습니다. 도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나도 너희를 믿는다. 그날 저녁 도연은 다시 편지를 꺼냈다. 박중령의 편지. 자네라면 할 수 있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중령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틀이 지났다. 감사팀이 도착했다. 도연은 문서를 준비하고 재우와 준혁에게 증언을 부탁했다. 감사실에서 감사관이 물었다. 장군님, 이 문서가 진짜입니까? 예. 원본입니다. 그럼 윤중령이 이 문서를 숨겼다는 건가요? 아니요. 윤중령은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진짜 책임은 사단장에게 있습니다. 감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사단장이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저녁 사단장은 보직 해임됐다. 부대는 술렁였다. 하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비는 따뜻했다. 마치 씻어내는 것 같았다. 재우가 찾아왔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자네가 용기를 낸 덕분이야. 하지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이미 자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어. 이제 자네가 할 일은 올바른 군인이 되는 거야. 재우는 눈물을 흘렸다. 네, 장군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네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게.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자네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우는 울먹였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전투화를 마지막으로 닦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중령님, 이제 조금은 떳떳해진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단장은 직위 해제됐고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김일병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하지만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군 내부 폭행 은폐 사건, 전직 합참의장의 양심 선언으로 밝혀져 기사가 쏟아졌다. 그리고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도연에게도 참석 요청이 왔다. 도연은 망설였다. 그는 언론의 주목을 원하지 않았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재우가 찾아와 말했다. 장군님 가주셔야 합니다. 장군님이 가시지 않으면 이 일은 또 왜곡될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기자회견장은 인파로 가득했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도연은 단상에 올랐다. 국방부 대변인이 사건을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장도연 전 합참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침묵했다. 한참 동안. 기자들은 술렁였다.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 대신 경례를 올렸다. 정확하고 단호하고 그러나 존엄한 경례.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진실에 경례한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경례한다. 나는 이 나라의 군인들에게 경례한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한 기자가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결국 회의실 전체가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도연은 천천히 경례를 내렸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걸었다. 폭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연은 빗속에 섰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재우가 뒤따라 나왔다. 장군님. 도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재우는 경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저는 군인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도연은 답례했다. 자네가 용기를 낸 덕분이야. 장군님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집에 가야지. 손자가 기다리고 있거든. 재우는 눈물을 흘렸다. 장군님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놀러오게. 도연은 재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좋은 군인이 될 거야. 아니 이미 좋은 군인이야. 재우는 다시 경례를 올렸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갔다. 빗속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중령님 저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번엔 환청이 아니었다. 그건 박중령의 목소리 같았다. 잘했어 도연아.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도연은 부대를 떠났다.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지만 부대 정문을 나설 때 그는 멈췄다.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자발적인 경례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냥 도연에게 감사하고 싶었다. 도연은 천천히 답례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신뢰가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차에 올라타며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병사들은 여전히 경례를 올리고 있었다. 도연은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차는 출발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연은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군 내부 고발 사건,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 한 시민은 진짜 군인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라디오를 껐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고 해가 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손자가 달려나왔다. 할아버지. 도연은 손자를 안아 올렸다. 보고 싶었구나. 할아버지 TV에 나왔어요. 할아버지 멋있었어요. 도연은 웃었다. 그래? 할아버지가 뭘 했는데? 경례했어요. 그런데 다들 울었어요. 도연은 손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경례는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그걸 사람들이 느낀 거야. 저도 경례 배우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그날 저녁 도연은 서재에 앉아 편지를 썼다. 재우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재우에게. 자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네.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길 바라네.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게. 경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게. 자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언제나 자네를 응원하네. 장도연 올림.
도연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고요했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도연은 서랍을 열어 낡은 전투화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닦기 시작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중얼거렸다. 중령님, 저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전투화의 광택이 반짝였다. 그 안에 도연의 얼굴이 비쳤다. 그는 웃고 있었다. 일주일 뒤 도연은 재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장군님, 아버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 어떻던가? 아버지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고.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구나. 장군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요. 그게 뭔가? 올바른 군인이 되는 겁니다. 장군님처럼요. 자네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장군님.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경례는 왜 하는 거예요? 도연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경례는 존중의 표시란다.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지. 그럼 저도 할아버지한테 경례해도 돼요? 물론이지. 손자는 어설프지만 정성스럽게 경례를 올렸다. 도연은 웃으며 답례했다. 잘했어.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손자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물론이지. 자네는 이미 멋진 사람이야. 그날 저녁 도연은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손자에게 경례를 가르쳤다. 그 아이의 눈빛이 박중령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맑은 눈빛. 나는 이제 알 것 같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왜 싸웠는지, 왜 경례를 올렸는지. 그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였다. 그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품격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중령님, 저는 이제 당신을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경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중령님. 당신 덕분에 저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기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도연은 그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중령님, 편히 쉬십시오. 그날 밤 도연은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박중령을 만났다. 박중령은 웃고 있었다. 잘했어, 도연아. 정말 잘했어. 중령님, 이제 내 목까지 살아라. 올바르게. 네, 중령님. 박중령은 경례를 올렸다. 도연도 경례를 올렸다. 그리고 박중령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잠에서 깨어났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도연은 일어나 전투화를 신발장에 정리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이제 정말 됐어. 그날 이후 도연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부대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웠다. 진짜 품격이란 무엇인지, 진짜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경례란 무엇인지. 몇 년이 지났다. 도연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는 가끔 재우를 만나 차를 마셨다. 재우는 이제 대령이 되어 있었다. 장군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예. 병사들이 장교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교들도 병사들을 존중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구나. 이 모든 게 장군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와 준혁 대위, 그리고 용기 있는 모든 사람들 덕분이야. 재우는 경례를 올렸다. 장군님 존경합니다. 도연은 답례했다. 나도 자네를 존경하네. 그날 저녁 도연은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손자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배웠어요. 내 이야기? 네. 도덕 시간에 품격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요. 선생님이 할아버지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도연은 웃었다. 그랬구나.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자네는 이미 훌륭해. 아니에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도연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가거라. 중요한 건 방향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언젠가 도착하게 돼. 할아버지는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가셨나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니, 나도 많이 헤맸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그게 중요해.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그날 밤 도연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다. 그날 나는 품격이란 말의 진짜 뜻을 배웠다. 품격은 계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화려한 경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품격은 태도에서 나왔다. 진실 앞에서 떳떳한 태도, 약자를 지키려는 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태도. 그리고 나는 배웠다. 경례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경례는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재우를 통해, 준혁을 통해,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누군가에게 경례를 올릴 것이다. 마음으로. 그날 나는 품격이란 말의 진짜 뜻을 배웠다.